내가 만약에 일본에서도 대회를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대회 학교 수행평가 등의 성적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뭐 장학금제도 학교 측에서도 한 명을 뽑아서 그 줘야 받을 된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나라별로 한 명? 유학생 유학생은 전체. 공부는 기본이고 생활 태도와 이제 사회성까지 본다. 네. 근데 이제 학교 주변에 이거는 또 뭐 그렇게 공부나 유학에 대해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또 너무 힘들게 열심히 학교 수업을 마쳤는데 주변에 또 맛집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각자 괜찮았던 맛집들 하나씩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우선 저는 학교 주변에 히나타라는 돈가스 집이 있거든요. 제가 미슐랭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들은 얘기여가지고 저도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는데 거기가 되게 고기도 두툼하고 엄청 깔끔하게 딱 줘요. 그리고 양배추, 그러니까 일본 돈가스 시키면 양배추를 얇게 이렇게 채 썰어서 주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상하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양배추가 되게 달달하게 잘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 뭐 정식 시켜서 먹으면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이왕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저는 거기 좀 자주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학 가 있으면 한국 음식이 되게 많이 그립잖아요. 근데 학교 주변에 한인타운이 되게 가까워요. 역 하나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걸어서도 많이 가고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거의 뭐 구글맵이 그래도 좀 찾아봐서 평점을 네네. 찾아봐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여기는 어떤 맛집이 있었나요? 저는 학교가 다카다노바바역에 있는데 네. 그 한정거장 전인 메지로역에 에그루두스라는 파티세리가 있는데 거기가 케이크 종류도 많고 다 맛있고 약간 프랑스 그런 느낌이 나서 자주 가깝고 해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또 제과 쪽 맛집 뭐 있을까요? 케이크 가게는 도쿄에 많이 있는데 그 지우가오카라는 동네에 좀 많이 모여 있어서 거기도 자주 갔습니다. 지우가오카가 있었다. 네, 거기도 참 좋은 동네죠. 집은 어쨌든 뭐 한 번씩 진짜 직접 가서 다 사람 개개인마다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맛집을 한번 찾아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구글맵에도 평점이나 별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동경제과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뭐 저희 조리학교 다닌 사람들은 왜 남대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과 쪽은 방산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많이 도구를 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를 들려서 많이 기구들을 좀 사시나요? 보통 이제 가파바시를 제일 많이 가죠. 가파바시에는 뭐가 있죠? 가파바시가 이제 길이 쭉 있는데 옆쪽이 다 상가예요. 그래서 큰 도로를 끼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면 좀 유명한 가게가 카시노모리? 오카시노모리. 오카시노모리라는 가게랑 이제 이름이 또 옛날부터 계속 있던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나열되어 있는데 보통 파는 물건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큰 기계를 산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소도구를 사러 가는 거면 비슷한데 가격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한번 갔을 때 싹 둘러보고 이 가게엔 이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놓으면은 다음에 갈 때 이제 좀 더 빠르게 구매할 것 구매하고 비교해보고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또 가파바시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게 토미자와 상점이라고 네. 이제 거기는 재료를 주로 사러 가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케부쿠로에 살았었는데 그 역에 있는 백화점에도 주로 입점을 해 있고요. 여기저기 굉장히 지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기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잘 이렇게 각자 찾아서 가면 구매하기 좀 편해요. 인터넷 주문은 혹시 할 수가 있나요, 일본에서? 인터넷은 또 아마존? 아마존으로 다. 아니면 라쿠텐 맞아. 라쿠텐은 뭐 어떤 방식인가요? 뭐 쿠팡 같은 곳인가요? 쿠팡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배송이 그렇게 빠르진 않고 자, 그러면 토미다 상점이나 라쿠텐 또는 아니면 가파바시를 이용해가지고 구매를 하면 되겠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경제과에 기숙사가 있는지와 만약에
혹시나 없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지내는지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마련해 주시는 기숙사는 따로 없고요. 네, 그 기관 같은 곳에서 지원해 주는 사설 기숙사나 아니면은 뭐 한국인이나 일본인 분이 하시는 다른 사설 기숙사 그 외에 뭐 쉐어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위치적이나 아니면은 뭐 명수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상이한 편인데 저희는 한국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사설 기숙사를 사용해서 2인 1실로 110만 11만 원. 11만에 11만엔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네. 월에 근데 그 정도 그렇죠. 기숙사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는 한 분기 3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 걸로 분기별로 납 분기 납.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우리나라 서울 강남 같은 곳에 아니 강남은 아니죠. 뭐 그래도 신축후면 거의 강남 같은 곳인데 뭐 그 정도면은 좀 저렴한 건가요? 아니면 느끼기 어떠세요? 그냥 한국과 비교했을 때 비싼 편인가요? 주거 비용이 본인들이 느끼기에. 싸지만은 그러니까 학교가 아무래도 너무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 최대한 가까이 잡을수록 금액이 계속 뛰어요. 그래서 멀리 살면 좀 저렴하게 한 5, 6만 엔?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교통비가 또 많이 들어서 그쵸, 교통비가 사실상 엄청나죠. 네, 불편하고 학교 코앞에 사는 분 집값을 한번 들었었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12, 3만 엔? 했나? 그걸 이제 혼자서 내려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되죠. 2인은 아니고 네네. 혼자서 네. 1인인데 13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럼 생활비랑 또 혹시나 교통비 주말에 나갈 거랑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기본 한 200만 원 깨지겠네요, 한화로. 그 정도는 그냥 기본. 그죠? 이렇게. 교통비 빼주세요. 그쵸. 교통비, 뭐 핸드폰비, 그쵸.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딱 쉐어하우스는 없고 그냥 뭐 여기 여러분들이 이용했던 그냥 쉐어하우스처럼 그냥 2인 1실 그냥 기숙사가 제일 가성비가 딱 좋겠네요. 아무래도 입주하거나 퇴실하실 때에는 기숙사가 좀 더 편한 게 있는 게 그 일본은 입주했을 때 상태를 그대로 퇴실하실 때 그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 개인 물품을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청소 비용이라던가 이런 게 꽤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숙사 살면은 그렇게까지 많은 신경은 안 써도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는 분 따로 계시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숙사 사는 게 전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럼 기숙사에는 뭐 빨래 같은 거는 공동으로 있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이렇게 방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말이 기숙사지. 세탁기 같은 게? 네. 그냥 사설 기숙사다 보니까 그냥 건물 네. 한 채에서 뭐 방 몇 개를 이렇게 빌려서 그걸 또 한국인이나 유학생한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원룸이나 다를 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 그런 기숙사에 혹시나 뭐 부모님이나 친구가 놀러 왔다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자거나 이래도 약간 좀 통제가 이루어지나요? 이거 근데 사설 기숙사마다 다른 건데. 다 다른 거요? 근데 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안 되죠. 집주인분이 거기 입주하신 게 아니라면은 살짝 뭐 유도리 가능한데 있게 네 가능한데 거의 아예 그냥 원룸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없어서 네. 그쵸. 그럼 뭐 따로 한국과 다르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할죠? 뭐 아까 택배 받는 거 뭐 직접 받아야 되는 거 그런 거 같은 느낌으로. 보일러가 안 되는 거? 보일러가 맞다. 그런 거? 이게 또 한국과 다르게 온도 울문화가 없어서 네네. 뭐 바닥이 안 되죠, 일본은. 발이 엄청 시리긴 하죠, 겨울. 그쵸. 무조건 걔는 냉온풍기가 있죠. 그렇죠. 그쵸. 일본은. 에어컨 히터 혹시 한국인들 그러면 꼭 전기 장판 같은 게 필요하네요. 준비를 기본적으로. 해오는 게 굉장히
좋죠. 유효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 제가 중간에 한번 고장나서 일본에서 샀는데 네. 성능이 확실히 한국게 훨씬 세고. 괜찮더라고요. 음. 보실 거면 하나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숙사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봤고, 이제 네, 또 하나의 질문은 이제 실질적인 학비, 뭐 이건 동경제과에서 뭐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내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방과후 뭐 비용, 뭐 실습 대여 비용이라든지 뭔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뭐가 있는지, 네, 그런 거를 한번 알고 싶어요. 네. 입학금이랑 학비, 교재비, 기자재비가 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지. 그 이 학비 자기가 생활을 잘한다면 네, 막 방과 후 이런 비용 이외에 네, 드는 비용은 아예 일절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시험을 보는데 네. 그 시험에서 100점 만점이라고 친다면은 40점 기준으로 40점 이하에는 낙제라는 네. 제도가 있어서 네. 재시험을 봐야 돼요. 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진학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시험을 무조건 봐야 되는데 그 재시험 비용이 3,000엔 한 번 보는데 3,000엔. 학교에서 뭐 중간 기말고사 이런 거 네. 같이 네. 보는데 학교 정규 시험을 보는데 근데 만약에 뭐 이론이 2개 보고 네. 실기평가가 한 2개 있다 그러면 4번 다 떨어지면은 뭐 4, 3, 12 해가지고 12,000엔. 아 마치 막 국가기술 자격증 다시 재접수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그래서 이 학교 출신들은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은 다 나오겠네요. 그러면 계속 재시험을 보니까 그렇겠네요. 네. 네. 종종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게 뭐지? 정말 실수 한 번 해가지고 잘못해서 제품이 망가졌다 이러면은 다시 봐야 재시험을 되니까 봐야 되니까. 그걸 또 운도 조금 필요는 하죠. 결국에는 뭐 교재비나 뭐 따로 기자재비나 뭐 따로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다. 그런 거 외에는 네, 학교에서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네. 뭔가를 잃어버린다고 한다거나 그쵸. 이러면은 그냥 다 학교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음. 그 외에 드는 학비는 없는 것 같아요. 학비는 혹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 세 분이 뭐 어떻게 뭐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가고 싶어서 지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돈을 모으거나 막 진짜 거기 유학 가면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면서 직접 학비를 내면서 생활을 하셨잖아요. 좀 힘든 부분이 뭐였어요? 이렇게 스스로 이제 등록금대로 내야 되지만 뭔가 이렇게 각자 이렇게 좀 생활비를 좀 자기가 번 생활비로 생활함에 있어서 조금 힘들었던 점. 저 같은 경우에는 학비는 일단 준비를 해간 상태고요, 대체적으로. 네. 근데 그 외에 생활비라던가 주거비는 일절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네. 솔직히 초기 비용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버는 거는 감당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에 비해서 자기 시간이 조금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아르바이트는 학교에서 알선해 주나요? 아니면은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나요? 알선? 그 제과 관련된 가게에는 이렇게 공고가 학교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학교 통해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냥 대체로 스스로 하는 편이죠. 거의 학교랑은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그럼 뭐 할 때 뭐 따로 무슨 추가적인 서류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르바이트 할 때 뭐 보건증 같은 우리나라에 뭐 뭔가 마이너 필요하나요? 필요한 거? 필요 없어. 그냥 증명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재료카드 뒷면에 야. 이제 활동의 자격 증명이라고 네. 이제 아르바이트 가능한 그게 이렇게 인쇄가 되거든요. 도장을 찍어주시나? 재료 카드랑 도장만 있으면은 근데 재료카드는 정말 어디에서 뭘 하든 좀 쓰이기 때문에 신분증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 도장은 있어야죠. 그럼 기본적인 그렇죠. 것만 네. 있으면 돼요.
또 여기 어떤 거 힘든 점 없었나요? 생활하시면서? 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끝나고 이제 레시피도 다 정리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다 네. 수기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쵸. 이제 처음에 돈 때문에 막 알바를 계속 시간을 늘리고 하면은 이제 점점 학교 생활이 성실하게 하기가 힘들다고 해야 하나?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피곤하니까 네, 이게 수업 들을 피로가 때도 좀 네. 네, 아침 일어나기도 힘들고. 네, 네. 힘들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는 어떠셨나요? 네.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점이요. 네. 학교는 좀 아 저는 뭐 돈 때문에 좀 힘들었다던가 아니면 뭐. 돈도 돈이고 체력도 체력인데 저는 셋 중에서는 일본어를 제일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수업 들을 때 막막하다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저는 제가를 하다가 간 거라서 그거를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하라는 거다 이런 걸 약간 캐치해서 하긴 했는데 제가를 좀 안 해보시고 일본어도 안 되면 유학 생활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면 제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 만약에 그냥 뭐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대학교를 좀 졸업하고 가는 게 좋을까? 각자의 생각들은 어떠세요? 먼저. 저는 약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야 좀 새로운 거에 적응하는 게 더 빠르지 빠르다. 않나 싶기도 한데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안 하고 바로 갔다 온 친구들을 보면 약간 한국 그 제가 용어를 아예 모르고 일본 제가 용어를 먼저 배우다 보니까 돌아왔을 때 약간 바로 취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죠. 조금 배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 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간 케이스인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불만이라고 할 만큼 후회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이제 원래 남들이 좀 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남들이 네. 하는 게 조금 더 저렇게 했으면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을 하고 오다 보면은 학교 수업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이 알아들을 수 있다든지 이해가 빠르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실무 교육, 실제적인. 실질적인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다 보니까 훨씬 빨리빨리 이렇게 합을 맞춘다든지 뭐 그런 게 편안해지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냥 자기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떠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을 하고 가야 할까? 어떻게 바로 가야 할까라고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 일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제가 다시 떠날 자신이 없어서 바로 간 거거든요. 마음 먹었을 때 저지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쪽은?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일본어를 준비를 해서 간 케이스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장단점이랑은 따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심적 부담감은 좀 있었던 게 아무래도 주변 대학 동기 같은 경우 다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던가 취업을 하고 있다던가 일을 하고 있다던가 인턴을 하고 있다던가 되게 그런 취업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 혼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공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뒤처지지 않나라는 심적 부담감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동경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나 아니면은 저희 또래나 언니 같은 분들도 졸업을 하신 뒤에 그 취업을 두고 봤을 때 아무래도 연령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통 주에 최대 몇 시간을 일할 수 있고 대충 뭐 시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유학 비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주에 28시간이 정해져 있는 편이고요. 평균적으로는 뭐 1,050엔에서 1,180엔 정도가 평균적인 시급이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일본은 한국이랑 다르게 시프트 제도라고 해서 이게 짜여져 있는 스케줄대로가 아닌 자기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수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일주일에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나눠지기 때문에 평균 급여 월급을 생각했을 때는 좀 천차만별인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저 시급이 1,050엔. 1,050엔 오른 거죠? 그게 네, 뭐 작년에 작년에 비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재작년쯤에는 980엔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1년 뒤에 1,050엔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동경제 학생들이 대부분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종이 제과 쪽이나 아니면 뭐 그냥 요식업 쪽? 보통 그래서- 요식업이나 편의점을 편의점 쪽? 많이 한, 아무래도 제과 쪽에서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의 다 한 6, 7시까지밖에 네. 안 하니까 그냥 경험을 위해서라면 제가 쪽에서도 많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생활비를 고려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요식업이나 편의점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유학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나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고 졸업한 후에 취업 비자를 얻어가지고 일본에 남아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취업 비자가 원래도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일본에서 재과로 해서 취업 비자가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사실 올림픽 을 기점을 원래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한번 개편이 될 뻔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 취업을 하려고 했다가 좀 어그러진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졸업한 후에 일본에서 취업하기는 조금 문이 좁고 결국에는 네. 다시 좀 대부분 한국으로 일단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네. 이제 취업 비자를 내주려면 그 업장 쪽에 부담이 좀 많이 가는 시스템이어가지고 네. 외국인한테는 더욱이 이제 안 내어주려고 하죠. 그 인턴십이 또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인턴십 같은 거는 어떻게 프로그래밍 돼 있고 혹시 뭐 그런 거 괜찮은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인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수 없이 무보수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경험이 필요하다, 업장 분위기가 알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각자 신청을 해서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1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방학마다 한 번, 이제 2년 동안 한 번인가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각각. 근데 이제 보통은 학교 그 취업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그쪽 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럼 오세요 마세요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타입이어가지고요.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랑 평소 관리도 좀 잘 해놔야 돼요. 근데 사실 교통비랑 뭐 보수가 정말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정말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아무것도 안 남고 끝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정작 가서는 허드렛 일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뭐 설거지만 한 달 내내 한다든지 한 2주 정도 되는데 이제 2주 내내 설거지만 하다 온다든지 뭐 딸기 꼭지를 딴다든지 그런 정말 막내가 하는 일이긴 한데 이제 보수 없이 하기에는 좀 힘든 일이죠.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인턴으로 가면 왠지 외국인 노동자 지원 나가듯이 그렇게 단순 노동을 하는데
뭐 식비도 지원도 안 되고 네. 뭐 교통비도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커리어를 위한 거 한 줄 아니면은 네. 웬만하면 좀 삼가하고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해서 좀 경험을 쌓는 게 더 낫다. 네. 근데 네. 아무래도 매장마다 달라서 뭐 전 매장이 다 그렇다라고 그치,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음. 생활비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매장 분위기를 파악한다던가 아니면 원하는 매장, 경험해보고 싶은 매장이 있다면은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성적 같은 경우는 평균 70? 80, 80. 80? 70? 70. 70? 그 정도 이상. 평균 70이 아니라 매 각 점수가 다 70점이 넘어야 되고 맞네. 벌점 같은 경우도 몇 점 이상은 지원이 불가 약간 이런 학교에 디프라인이 신용도를 걸고서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좀 실습 인턴 그 환경이 그래도 여러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보다 조금 열악하긴 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인턴 나가서 막 2주, 3주 이렇게 일해보고 딱히 뭐 어디 가서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기에도 사실 애매한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최대한 빠르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그 기간을 늘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혹시 후배들한테 뭐 이제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은 것 중에 만약에 좀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는 좀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돈을 대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힘으로 와야 된다라는 학생들한테 혹시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네. 근데 그건 진짜 힘들어요. 진짜 안 와요. 너무 힘들다. 너무 학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가서 알바를 한다고 충당이 될 수가 없고 이제 아무 손도 안 벌리고 가려면 집세도 내야 되지, 생활비도 내야 되지, 학비도 내야 되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 2년 동안 드는 돈이 알바로는 도저히 어떻게 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8시간 동안 일해서 아무리 시급을 많이 쳐주는 데를 가도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17만 원이니까 한 달에 결국에는 방세가 뭐 예를 들어서 120 정도 나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생활비로 뭐 교통비랑 그다음에 식비랑 뭐 이런 거 한 30씩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산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180에서 200은 좋게 넘기 때문에 그쵸. 그럼 1년이면은 2,400 그 다음에 2년이면은 거의 5천만 그러니까 4,800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의 기본 마이너스 생활비가 쭉쭉쭉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 학비가 플러스로 또 나가고 거의 1억 가까이 깨진다고 봐야죠. 2년 동안에 거의 기본 그냥 1억은 그냥 나간다. 많이 좀 생각을 요즘 예전에는 뭐 그런 1억 투자해가지고 뭐 경기가 좋을 때는 진짜 막 이렇게 가게를 차려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많은 기술 배워왔으니까 충분히 돈은 회수할 수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또 가게를 막 다 차린다고 해서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되게 신중하게 좀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되게 현실적인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동경제과 학교 졸업생들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